처음 이 사건은 한 여고생이 거리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붙잡혔고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뒤 사건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살인에서 강간등 살인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안에 케이블 타이, 폐기된 리얼돌, 현직 경찰인 아버지, 그리고 구속된 수사팀장. 누군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떤 이름으로 끝났을까요? 오늘의 기록은 장윤기 사건과 사라진 증거입니다. 2026년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장윤기와 일면식도 없던 학생이었어요. 그날 피해자는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꾸며 밤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꿈꾸던 학생이 자신의 꿈을 향해 공부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 길 위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장윤기는 처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식의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윤기는 사건 전부터 다른 여성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장윤기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여성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그 여성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고 폭행과 스토킹,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윤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성을 찾지 못하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미행했고 CCTV가 적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골라 차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면 왜 한 사람을 차량으로 미행했을까요? 정말 우발적이었다면 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멈췄을까요? 정말 스스로 죽으려 했던 것이라면 왜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을까요? 검찰은 CCTV를 통해 장윤기가 사건 당시 SUV 차량을 세우던 뒤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은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고생이 달려왔습니다. 장윤기는 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남학생이 없었다면 그날 열려있던 차량의 뒷문은 무엇을 위해 쓰였을까요? 이 질문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범행 뒤의 행동도 우발적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에는 흉기를 버렸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비어있던 원룸에 들어가 몸을 숨겼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했습니다. 이후에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한 사실도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한 우발범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은 살인과 살인미수 중심이었어요. 강간 등 살인은 검찰의 보안 수사 뒤에야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을 마친 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7월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결국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미뤘던 답이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사건 직후 곧바로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결박도구로 의심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확인됐어요. 하지만 실물은 그 자리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은 현직 경찰관이던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말과 증거가 사라졌다는 말은 다릅니다. 있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 그냥 지나친 것인지,
이 차이는 한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바꾼다. 나중에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차량 안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케이블 타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은 그 케이블 타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장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사건.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사건은 이미 평범한 수사 논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차량만이 아니었어요. 장윤기의 자취방에서도 중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의 방에는 또래 청년의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기기조차 거의 없었고 그 안에는 훼손된 리얼돌이 남아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프로파일러 분석에서도 강간살인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리얼돌은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에 들어가 리얼돌 2개를 해체해서 폐기했고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DNA 감식 보고서였어요. 경찰은 리얼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장윤기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처음 검찰 송치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검찰로 바로 전달되지 않았고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야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이미 실물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남은 것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뒤늦게 전달된 보고서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었는데 실물은 사라지고 보고서는 늦게 넘어간 거예요. 이걸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은 더 불편한 곳으로 향합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사건 직후 경찰 내부에는 긴급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차량은 찍혔고 수배가 이뤄졌고 도주에도 결국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차량 명의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은 장윤기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명의였다는 거예요. 코드 제로 상황에서 그 차량에 수배가 내려졌다면 차량 소유자인 아버지 이름이 수사망에 뜰 수밖에 없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이 상황을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에요. 배 교수는 또 장윤기가 체포된 뒤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태연해 보였던 배경에 아버지의 코칭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차량은 이미 찍혔고 수배는 내려졌고 피할 수 없는 사건. 그렇다면 누군가 잡히면 우발적이었다고 말해라.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라는 식의 조언을 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수사로 확인돼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 뒤에 실제로 이어진 장면들 때문이에요. 장윤기는 이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그저 장윤기 혼자 떠올린 방어 논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의문을 더 키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아버지의 통화예요. 구속된 피의자는 외부인과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경찰관이 장윤기와 아버지의 통화를 연결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장윤기에게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첨단대교 밑이 맞느냐는 취지로 물었어요. 장윤기는 맞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 뒤 아버지는 장윤기의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의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통화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경찰 수사기간 동안 부모와 3차례나 접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그 접견 녹음 파일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접견 직전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중인 피의자와 경찰 아버지의 통화, 수사팀장이 알려준 주소와 비밀번호,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장윤기의 자취방, 세 차례 이어진 부모 접견, 그리고 사라진 증거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 내부에 피의자 가족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갔다면 그 사건은 과연 공정하게 수사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친족 특례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가 피해자의 진실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도 되는 걸까요? 특히 그 가족이 수사 절차를 아는 현직 경찰관이라면 이 문제는 더 무거워집니다. 친족 특례로 증거인멸죄 처벌이 어렵다면 적어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누가 통화를 연결했는지, 어떤 정보가 흘러갔는지, 수사팀에 부정한 부탁은 없었는지. 이 지점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청탁이에요. 적용 여부는 수사와 법리 판단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 가족이자 현직 경찰관인 사람이 수사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정보가 증거가 사라진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고 공무상 비밀이 새어나간 문제이며 부정청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장윤기는 사건 직후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재판 전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도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사죄보다 수용생활 중 자격증 취득 계획,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어요. 피해자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꾸던 학생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윤기는 재판을 앞두고도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성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갈 시간만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증거인멸 의혹이 커지자 그제서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이 반성문이 진짜 반성인지 아니면 불리해진 상황에서 나온 재판용 문서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흐름은 장윤기의 태도를 다시 보게 만든다. 체포된 뒤에도 장윤기는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후 드러난 경찰 아버지의 개입 의혹, 또 다른 경찰 간부였던 가족, 수사팀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사라진 증거, 뒤늦게 제출된 반성문까지 보고 나면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장윤기는 정말 혼자서 그렇게 태연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팀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형사과장실 등 수사 지휘 라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당시 수사 전반에 참여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현장 수사팀을 넘어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미 강간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의견이 단순히 묵살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 선에서 막혔다는 취지의 수사팀원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직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수사팀장 한 사람의 판단을 넘어 초동수사 지휘 라인의 전체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경찰서의 수사 신뢰 문제도 이번 사건으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과거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강압수사와 증거 수집 절차 문제로 국가인권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절차가 왜 중요한지 이 사건은 다시 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간살인 가능성을 본 사람이 있었고, 차량 안에는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피의자의 가족은 경찰이었고, 중요한 감식 보고서는 늦게 넘어갔고, 수사 정보는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처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누군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떤 이름으로 끝났을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건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다시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어떤 수사기관도 사건을 혼자 끝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보안수사권 유지이든 새로운 독립검증제도이든 더 강한 증거보존 시스템이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 특례 역시 지금의 현실에 맞게 다시 봐야 합니다. 평범한 가족의 방어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공직자가 수사 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증거를 없애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분명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공직자의 권한이 결합된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장윤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음 이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증거의 책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족 특례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합니다.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 수사는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가로막는 사람까지 멈춰 세워야 비로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